네, 오늘 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소개할게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그리고 차용주 MTN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주말 꽃놀이 다녀오셨을까요? 제가 꽃이죠. 네, 알겠습니다. 벌써 예. 여의도 같은 경우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벚꽃이 많이 졌더라고요. 맞아요. 지난 금요일 날 퇴근할 때 보니까 한참이더니 내일 비 온다는데 이번 주말이 정점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래서 제 옷으로 좀 즐겨보시라고 꽃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벚꽃을 입고 오셨네요. 예, 한번 즐겨주시고요. 자, 하나씩 열어보면서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기도 해서 어떻게 뉴스가 소화되고 있는지 두 분의 평가가 궁금해서 바로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탄력하고 물음표를 달아놨습니다. 사실 얼마만큼 더 갈까요? 의미에서 달아놓는 물음표는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시장의 이 뉴스를 오후장 기준으로 소화하고 있는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위원님께 먼저 이 질문을 드릴게요. 큰 뉴스였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수혜주로 우리가 꼽혔던 게 LNF였고요. 그런데 지금 이 위치에서 본다면 어떻게 관련주가 뉴스를 소화했다, 해나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봐야 되는 건지 판단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수혜주라고 저는 표현드리는 것이 조금 우리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태를 유지가 가능해진 거지 이게 수혜냐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할 수 없는 피해를 예상을 했었던 것이지 이게 수혜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상태에서 이 발표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됐다라면 수혜고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상태에서 못하게 됐다라면 이건 피해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게 됐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LNF보다는 배터리 리사이클 부분에 있어서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하게 된다라면 원소재가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 인정을 받는 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부각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보겠죠. 하지만 오늘 부각되는 정도 코스모화학이 좀 상한가를 조금 전에 들어간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보고 싶은 것만 시장은 보고 있다. 어떠한 내용이라든지 논리적인 생각보다는 일단은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거기에 일단은 조금이라도 무게중심이 쏠리는 쪽으로 수급이 극명하게 쏠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이게 긍정적인 소식이라면 어떤 특정 섹터라기보다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그 소재 업체들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야 되겠죠. 하지만 아주 세밀하게 특정 종목만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수혜를 본 LNF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세가 급등했지만 지금 시세 탄력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이 뉴스에 따라서 새롭게 시세가 형성됐다라기보다는 쏠림 현상들이 돌고 돌면서 움직이고 있는 현상들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코스모 쪽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위원님 단기적으로 코스모 그룹주에 조금 더 수급이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서 머무른다라고 표현한 하시면 좀 오산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지난주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올랐죠. 네. 그리고 오늘도 올라가다 수세가 떨어지죠. 내일 또 포스코 그룹주들이 움직인다? 지금은 이제 시세 탄력성을 답보하기 어렵고 이거를 지금 매수 관점에 접근하느냐라고 본다라면 정말 조금 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차전지가 다 좋냐? 저는 지금 현재 미묘한 제가 또 보는 건 2차전지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원자재 그룹주들이 좋습니다. 구리 관련해서도 오늘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원자재들이 올라가는 것이지 이게 2차 전지가 좋다? 이제는 좀 시각이 저는 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흐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흐름에 대해서 깔끔한 정리를 받아봤어요. 부장님께도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이 평가가 나뉘고 있잖아요, 부장님. 지금 불안감을 떨쳐버렸다, 일부 완화되었다라는 시선과 함께 여전하다 이렇게 좀 나뉘고 있어요. 기대 이상일 때와 기대 이하일 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부장님의 관점에서는 어땠습니까? 나온 디테일들을 보면 이게 호재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내용들, 포인트가 있었나요? 오늘 종목별로 주가 차별화가 나오는 이유는 좀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IRA 법안 초반 그 발표 당시에는 양극재 전체가 북미 현지 생산 그리고 조립이 요구되는 컴포넌트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관련해서는 지금 가이던스 관련된 부분들이 양극과 음극 관련된 전극만 컴포넌트로 분류되고
활물지 이하 제조 공정은 머티리얼즈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양극 활물질 이하 공정을 한국에서 제조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2022년 11월 LG화학의 미국 양극재 공장 투자 공시 당시에도 확인된 바가 있는 그 양극재 기업들의 투자 부담 증가. 그러니까 만약에 단위당 투자 금액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가게 되면 투자 캐파 투자가 3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자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또 효율성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오면서 그 부담을 상당히 줄이게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주가들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분별로 좀 뜯어봤을 때는 이에 관련된 수혜를 받는 종목은 분명히 있다 보는 거고요. 뭐 갑자기 물량이 늘어난다 이 부분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어떤 투자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투자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양극재 기업들의 투자 부담 완화는 상당히 기업 가치 증대에 충분히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봅니다. 메탈 가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컨스티튜언트 메트로지 같은 경우는 미국과 FTA 체결해서 조달해야 된다고 앞서 언급이 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조달이 이제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채굴 그리고 가공 단계 부가가치 50% 이상 창출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2027년도부터는 80%를 초과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탈 가공부는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제 채굴 가공 단계 부가가치 전체가 아니라 50% 이상 창출을 요구한 것은 현실적으로 결국은 중국이나 남미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메탈 강국으로부터 원재료 조달을 열어둬야 되는 전구체, 수산화 리튬 가공 등의 주요 공정을 FTA 체결국에서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LG화학의 경우를 예를 들다면 중국의 틴치 리튬의 지분을 갖고 있고 LNF 역시 최근 중국의 시노 리튬과 전반적으로 협력을 시작한 바가 있는데 이처럼 이제 중국에서 1차 가공 후에 한국에서 부가가치 50% 이상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관련된 부분의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메탈 가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LNF가 좋은 겁니다. 전해액과 분리막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소재 모두 이제 컴포넌트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과거에 이제 현지 투자 발표가 양극재 대비 현저하게 좀 적었던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현지에서 조달할 것을 요구하게 될 전망이기 때문에 아마 전해액이나 분리막 관련 주식들은 아무래도 북미 투자 발표가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배터리셀 같은 경우는 이번에 AMPC라고 해서 이번 조항이 가이던스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2분기나 3분기 정도 돼야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양극재 쪽에서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쪽에 결국 캐파 증설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좀 빨리 했어야 되는 종목들 중에 이번 세부 사항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고 부가가치를 좀 더 국내에서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 캐파 증설 비용이 3배 이상 들었던 부분들이 다소 좀 완화되는 분위기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점수나 멀티플을 좀 더 주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워낙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으니까 두 분께 요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안이 공개가 된 상황에서 오늘 오르고 내리고에 상관없이 이번 분기에 가장 탄력성이 돋보일 만한 섹터 어디로 보시는지, 2차 전지 내에서 보시는지, 원자재 쪽, 그리고 오늘 좀 흔들리는 신재생 꼽아주신다면 어느 쪽일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2분기 때 이쪽에 대한 관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가질 생각입니다. 신재생도요? 예, 왜냐하면 1분기 때 어느 정도 그 1년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가져왔다라고 보고요. 이게 2분기까지 끌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쪽에서 2분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부분들, 오늘 이제 각 증권사에서 이제 증권회사 이제 기업 분석 팀장께서 이제 그 팀장들께서 얘기한 거 보면 10개 증권사 중에 2차전지 꼽은 증권사는 2개밖에 없습니다. 8개 증권사가 다 다른 종목을 했고 신재생에 들어가 있는 증권사는 단 한 증권사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반도체를 이제 꼽긴 했는데 글쎄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건설주들이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트리거가 되긴 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세를 탄다?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건 보유자 영역이지 매수 관점에서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과도한 썰림 현상에 대한 오히려 휴유증이 2분기 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조금 더 이 수혜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쪽 또 바로 보이실까? 2차 전지 내에서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가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조금 더 뻗어나가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사실 뭐 어떤 쪽이 섹터가 분명히 뭐 계속 치고 나갈 거다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2차 전지 소재 쪽에 상당히 많이 쏠려 있죠. 근데 이제 이 수급의 쏠림이 2차 전지에서 좀 빠져나와야만이 다른 섹터로 가게 되고요. 2차 전지가 계속 이렇게 좀 수급이 쏠리면 결국은 2차 전지만 또 좋아지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쉬거나 아니면 뭐 조정이 정말 나올 경우에는 포스트 2차 전지 쪽은 결국 이제 뭐 IT 반도체, IT 하드웨어, 그다음에 최근에 이야기했던 뭐 OLED 디스플레이까지 이야기가 됐던 상황인데 사실 뭐 지난주까지만 보면 소부장이라든지 OLED 관련 쪽도 굉장히 좋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수급이 있긴 하지만 오늘 이제 세부 사항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고 어느 정도 양극재라든지 일정 부분들은 조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됐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2차 전지에 대한 선호는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비싸다 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적인 쏠림이 결국은 아직까지 2차 전지에 좀 남아있다 볼 수 있겠고 2차 전지가 이렇게 좋아지면 결국은 이제 장비 발주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본격적인 장비 발주 수혜가 좀 더 이제 숫자로 나올 수 있는 쪽은 2차 장비 쪽으로 뭐 PNT를 포함한 장비 업종들이 오늘도 하나기술이라든지 이쪽도 같이 조금 이제 확대되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대주전자 재료나 이런 것 같은 여러 가지 뭐 나노 신소재나 이런 관련해서 이렇게 CNT 응급제나 실리콘 응급제, CNT 도전제 이런 것에 관련 니치 마켓도 조금 멀긴 합니다만 24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좀 열린다 봤을 때는 이러한 것에 관련된 이게 첨가제 관련된 부분들도 역시나 아직까지는 조금 더 수급들로 좀 더 갈 수 있다. 근데 물론 좀 빨리 오르긴 했습니다. 밸류적으로 좀 빨리 오르긴 했지만은 여전히 수급이 좀 쏠리고 있고요. 반도체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이크론 이슈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아지는 구간이고 업황 바닥론과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쏘올린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좀 우려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면서 실적은 사실 뭐 상반기까지 좋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힘이 과연 2차 전지를 대체할 만한 어떤 정말 그게 될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이 키포인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넘어가서 관련된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발 악재라고 봐야 되는 건지 장 초반부터 IT, 반도체 쪽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적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좀 많이 흔들림이 나오기도 했고요. 살아나는 흐름이 나가곤 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서요. 위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이걸 약간 시소같이 위원님 봐야 되나요? 2차 전지가 오전에 시세를 팍 냈다가 그게 이동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밑꼬리가 달린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 수급 상황, 2차 전지, IT 디스플레이 이렇게 저희 이동했다고 단기간에 봐도 될까요? 과연 대체제냐라고 봤을 때 일부 수급들이 움직이는 것은 있긴 하겠지만 그 흐름들이 과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명확하냐라고 볼 때는 지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2주 정도 가까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언론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확인된 데이터는 없다라는 거. 2주 정도 지나면 데이터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의 이런 어떤 쏠리면 그 수급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제는 자제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OLED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이 이제 또 오늘 치고 나왔죠. 조단위 투자를 하겠다. 그동안 LG한테 지었던 분야였기 때문에 삼성이 이 분야에 치고 나가겠다라는 신호를 보면 일단은 그동안의 삼성이 이제는 자금력을 투자해서 새로운 부분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됐다라는 보시고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마이크론에 대해서 뭐 어떤 실적이 안 좋은 것보다는 중국 정부가 이제 마이크론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또 다른 제2의 이제 또 다른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죠. 중국도 이제 마이크론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옥죄게 된다라면 언제든지 현재 지금 뭐 미국도 갑자기 IRF법을 치고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처럼 중국도 어느 순간에 또 지금 뭐 이런 걸 치고 나올 수도 있죠. 지금 이재용 회장께서 지금 중국을 방문 중에 있으신데 중국에서 지금 그 국제 회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그 글로벌 CEO들이 중국에 가 있죠. 자, 애플 CEO와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CEO의 행보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국제 회의를 중국이 주최를 했고 두 분이 가신 건 맞는데 애플 CEO 같은 경우는 중국 북경의 애플 매장을 방문하고 수많은 기자분들을 대동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기자의 질문에 북경 날씨가 참 좋네요라고 하면서 지금 잠행 중에 계십니다.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보면 삼성은 중국과 미국 입장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어떤 뭐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라면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타격을 받는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마이크론발의 어떤 중국발 이슈가 국내에서 이제 간단히 끝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 점에서 우리 반도체 업체가 쉽게 살아나기 쉽지 않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OLED 부분에 있어서는 한때 이제 우리가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희망의 트리거를 쏘았습니다만 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과 실적이 쌓이는 부분까지는 좀 봐야 된다. 단순하게 수급 논리로 보게 된다라면 이쪽 섹터는 수급이 확인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OLED 쪽을 모아갈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도 아직은 아니라는 사인 주신 건가요? 지금은 이제 수급 논리가 아니라 OLED에 대한 어떤 뭐 본인들의 활로겠죠. OLED 같은 경우 지금 현재 LG 이쪽에서는 LG전자에서 OLED TV가 유럽에서 지금 워낙 잘 팔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뭐 전장에 대한 어떤 트리거들 나올 수 있고, 또 삼성 같은 경우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미래를 본다라면 단기간에 어떤 뭐 대체제로서의 어떤 수급이 아니라 2, 3년, 4, 5년 정도 바라본다라면 오히려 반도체보다 OLED가 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경제들이 나타나야 되지만 OLED 같은 경우 업황이 살아난다라면 경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업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발적인 나올 수 있죠. 단 수급으로 보고 2차 전지 대체제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지금 접근을 한다면 업황을 보고 접근을 하는 전략으로 시간을 여유 있게 가졌을 때만이라는 한정을 주시고 투자 포인트를 그렇죠? 주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부장님의 의견도 좀 짧게 들어볼게요.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투자 타이밍이 정말 어렵잖아요. 부장님 타이밍을 본다면 이들에게 적극적인 투자 타이밍은 어떤 신호가 왔을 때 저희가 볼 수 있는지 그 포인트가 궁금하네요. 네, 뭐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규제 보도는 이게 매출이 연 한 4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국 내의 매출 비중은 마이크론이 1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수출이 중국향 수출이 4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죠. 그래서 지금 퀄컴이 64%, 브로드컴이 35%, 인텔이 27%, AMD가 22%, 엔비디아가 21%, 굉장히 중국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관련된 규제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물건을 좀 사갈 가능성은 있겠죠. 마이크론 거를 못 쓰니까 결국 이제 이러한 반사 수혜를 단기로 조금은 이제 물량을 구매 쪽으로 한국 쪽의 어떤 반도체를 좀 가져갈 이슈는 됩니다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대치한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과 약간 동맹 같은 분위기를 주게 된다면 결국은 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반도체 쪽도 옥죄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재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은 좀 변수인 것 같아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업황 바닥론은 어느 정도 이제 1, 2분기 정도에서 바닥론이 있기 때문에 주가들이 꿈틀거린 거니까 실적이 좋다기보다는 바닥론에 근거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조정시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좀 늘리는 조건을 가야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LG전자에서 1조 원을 차입을 했는데 OLED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지만 주말 사이 보도는 그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가 OLED 투자를 굉장히 좀 지연시키는 투자를 좀 뒤로 물리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와 반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8.7세대 지금 라인 관련해서 2분기부터 발주가 나오고 4, 5조 정도의 지금 투자가 나온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밸류체인이랑 OLED 쪽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결국 이제 24년에 이제 뭐 아이패드라든지 맥북과 같은 큰 대면적의 OLED가 나오고 투스택 텐덤 같은 기술이 나오면서 이 수명을 길게 하는 OLED 기술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RGB 소재에 대한 매출 때문에 덕산 네트워크 같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TV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OLED 관련된 필름 기업들의 수혜는 분명히 소재나 필름 기업들은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장비보다는 소재나 필름 기업들이 좋아집니다. 근데 상반기까지는 이런 회사들이 숫자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숫자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반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조금 조정을 기다렸다가 상반기 조금은 어려운 시점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반기를 겨냥한 조정 시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최근에 주가는 조금 선제적으로 급하게 좀 오른 면이 있어서 하반기 이후 내년 그림을 본다면 상당히 중장기적인 그림은 상당히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소재주 중심으로 해서 조정 시 비중 확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세부적인 내용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길게 보자라는 공동 분모 나왔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죠. 자, 이어서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이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지난주 몇 번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수급이 쏠리고 있는
그리고 방산주라는 이름으로 키워드 읽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과 요 이야기 해볼 텐데요. 방산이라고 저희가 오늘은 잡아봤습니다. 지난주 저희 이 이슈 커버하면서 결국은 해외발 수주 모멘텀 요게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슈는 방관수출 민관협의체가 신설이 됐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정부 쪽에서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포인트였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 주목하시는 분들도 계속 계실 거고 이건 수출 모멘텀? 이전과 같은 시나리오 분명 그리고 계실 것 같거든요. 기대해도 될까요? 수출 모멘텀 기대해야죠. 당연히 기대해야 되고 수출을 하게 된다면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우리 매출이 늘어나니까 해야죠. 그리고 이제 몇몇 이제 국가와 수출과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기대해야죠. 그리고 이제 수출을 이제 시작하는 폴란드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매출이 찍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양수겹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트리거는 됩니다. 하지만 정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해서 수출이 늘어난다? 이거는 또 아니죠. 어쨌든 정부가 총량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무기 수출이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무기 수출이라는 게 한 번 뚫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기존 무기 체계에서 새로운 무기 체계가 들어오니까 무기라는 건 서로 호환도 돼야 되고 서로 간에 그것을 잘 다뤄야 되고 부품에 대한 어떤 그 재고 관리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한번 뚫리면 그다음부터는 쑥쑥쑥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나라에서 쓴다? 그럼 또 협업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또 쑥쑥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한국 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대장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인공위성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 나올 때 저는 여전히 방산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이게 이제 방산 트리거냐 아니면 또 그러니까 방산 모멘텀이냐 실적 모멘텀이냐라고 봤을 때는 실적 모멘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출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갖지 아직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직은 좀 우리가 과거 폴란드처럼 그렇게 강력한 모멘텀은 지금 없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상설화돼 있는 상황이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발주가 일어난다는 소식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트렌드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단 어느 정도는 이제 윗골을 좀 달면서 가격 저항 때 좀 진입한 건 있죠. 왜냐하면 직전 고점 부분에 이제 둘 다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이게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은 조금 아직은 아닐 수.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관점일 수도 있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가 2차전지처럼 접근해서는 안 되죠. 단기간에 내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급등한다 이건 아니고 정말 이런 종목들은 장을 담궈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장을 담그면서 꾸준히 어떻게 보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0% 내외 그래야 우리가 장을 담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고 갈 수 있는 오히려 중성주보다는 대형주 쪽의 접근이 저점에서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대장주로 저희 이야기해 주셨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계속 봐도 되는 건가요? 이 종목은 워낙 위치가 지금 높아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지난 가을서부터 MTN에서 제가 10만 원 목표가를 말씀드렸고 10만 원 도달할 때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아직까지는 10만 원, 지금 오늘은 10만 2천 원이지만 10만 원에 안착했다라는 신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을 보게 된다면 박스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박스가 형성이 된다는 것은 1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저점 테스트를 한번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 매수 관점이지만 지금은 밑에서부터 올라온 것들에 대한 어떤 상황들 충분히 제가 기회를 드렸고요. MTN에서 2차적인 기회가 또 오게 된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적인 기회는 아직이라는 말씀이시고 저희 오면은 제일 먼저 위원님 여기에서 알려주세요. 네. 자, 부장님께도 이거 짧게만 질문 드려볼게요. 어떻습니까? 방산 테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 가운데 부장님께서 바로미터로 보시는 종목이 있는지 어떤 모멘텀 중심으로 이 섹터 보고 계신지 설명 듣고 싶어요. 네, 뭐 방산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주항공과 연관된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결국 유럽 쪽에 GDP 대비 방산 예산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 쪽에서 뭐 나토라고 하죠. 나토 쪽에서 지금 관련된 그 GDP 대비 이 방산 예산 증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생각보다 기준 가이드라인보다 상당히 낮은 예산 총액이 있었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본 뒤에 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다 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면서 GDP 대비 퍼센테이지를 맞추려면 상당히 많은 높은 예산에 관련된 집행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유럽은 국내 방산업체에 굉장히 좋은 계약 상대가 될
고 있고요. 수출 대상으로서는 상당히 유럽 쪽이 국내 방산업체에게 상당히 좋은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많이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작년에 이제 방산업종들이 미리 이제 한번 올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발주라든지 계약선이 조금 더 확인되기까지는 조금 기다리자 이런 신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2분기부터 불거지는 지금 이제 민간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가 또 붙으면서 주가들이 또 움직였죠. 조정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과거에는 이 위성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다 보면 나사 중심으로의 미국도 정부 주도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 다 민간 통신 위성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이고요. 대부분 다 뭐 버진 갤럭틱스나 뭐 이렇게 원액 같은 이런 민간에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위성을 올리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통신위성 관련된 부분들은 과거 대비 단가, 그러니까 각 개체마다의 가격은 굉장히 싸게 되는 부분들 통신위성을 쏘아가 올리지만 워낙 개체 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발주를 받는 국내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반적으로 뭐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뭐 쌓아 올리면 그러지는 않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이나 이런 쪽 중국 쪽에 관련된 위성 통신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오히려 러시아는 별로 못 쏘고 있어요. 러시아는 못 쏘고 있고 미국, 유럽, 중국 이 세 군데가 굉장히 많은 통신위성을 지금 개수가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 계획된 물량이 엄청 많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수료를 따오는 부분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좀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높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수주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본격화되고 국내 2분기부터도 국내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2030년까지 이렇게 관련된 방산 부분이라든지 위성 통신과 관련된 대규모 작은 집행 예산이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들이 방산과 우주 산업이 같이 곁들여서 주가들이 천천히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속도가 미리 좀 빠른 속도이고 또 일부 종목들은 뭐 정고점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가려면은 결국 추가적인 계약이 보여야 된다고 보이지만 일단은 크게 꺾이지 않을 국면으로 일단은 추가적인 계약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뭐 호주도 기다리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직까지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섹터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자리가 어떤지에 대해서요. 그런데 기대감은 충분히 안고 있는 섹터로 일단 조언은 좀 모아졌습니다. 내용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는 좀 끌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원자재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위원님과 진행을 좀 해볼게요. 일단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해보면서 유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언제나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일 때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가가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거다라는 관점으로 위원님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우디와 미국 간의 관계가 미묘하게 더 긴장감이 생기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이슈를 봐야 되는지 그게 좀 헷갈리거든요. 어떤 관점이실까요? 둘 다 지금 이제 저는 그렇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전쟁 발발했을 때처럼의 급등세가 시현하기는 어렵다. 지금 현재 뭐 글로벌 유가의 어떤 향배도 이렇게 감소한 얘기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가 지금 둔화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증시가 좋다 보니까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미국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은 아직까지는 들리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중국의 어떤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어서의 금리 인상의 마무리 국면 이런 국면 이후에 수요가 늘어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유가가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감산을 하겠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 안정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펙 플러스가 한다라는 이유가 워낙 지금 수요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공급을 줄여서라도 여기에 좀 대응하겠다라는 부분들이죠. 미국과 사우디는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뭐 일정 부분 서로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친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도 탈석유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이제 사우디를 배제한 상태에서 현재 지금 이런 것들을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 특히 사우디와 러시아가 손을 잡아서 오펙 플러스를 좀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긴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미중 간의 갈등처럼 거스를 수 없는 우리의 과거의 어떤 밀월 관계는 이제 끝나가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수요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원자재 가운데 지금 구리 관련주가 주목이 되네요. 저 2차 전지 이야기하면서도 언급을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글로벌 구리 수요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원유와 다르게 전망이 좀 높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는 기대를 유가와 다르게 좀 해볼만 할까요? 구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과거에 이제 세계 경기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로 구리를 좀 보는 면이 있었습니다. 구리 수요가 이제 세계 경기가 이제 공장의 가동이 늘어나면 구리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세계 경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 구리랑 상관없는 종목들이 움직이죠. 구리가 움직이려면 일단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경제 성장인데 지금 2차 전지죠. 신재생 에너지고
챗GPT입니다. 이 구리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구리가 오늘 움직이는 것들은 일단 구리 가격이 이제 뭐 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광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하면서 제가 이제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자재 지금 시장이다라는 것이 구리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식에 있어서의 중소형주들이 이런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상한가를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간 건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봐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원자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쏠림 현상, 트레이딩 자금들이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1위 속도 있게 체크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1위로 꼽아놓은 키워드는 경기 민감주 가운데 하나인 건설주입니다.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는 부장님과 짧게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움직일 땐 눈길이 가잖아요. 요즘 대출 규제 풀리면서 다시 사람들이 집도 많이 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바닥은 확인한 단계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 최근에 뭐 저희 집 부근에도 보면 급매물은 다 소진이 되는 거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급매 거래보다 최근에 다시 2, 3월 정도에 거래됐던 가격들이 최근에 급매 저점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몇 천만 원씩 높은 가격 다시 또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월 주택 지표를 보면은 전국 매매 거래량 보면은 4만 3천 세대. 그러니까 1월 대비 60% 증가했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년비로도 5% 증가했습니다. 전 월세도 24만 1천 세대 정도라서 아마 전 월 대비 27% 전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 연 대비로도 13% 증가했습니다. 미분양이 7만 5천 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은 뭐 미분양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진짜 10만 세대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나 전월세 거래량은 일단 동시 증가를 나타냈기 때문에 2월 달에 주택 지표는 일단 개선세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미분양 관련된 부분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증가분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미분양 증가분이 조금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게 지표가 확인이 된다면 최근과 같은 거래량 봤을 때는 주택 지표가 바닥을 좀 볼 수 있다,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급하게 바닥을 바로 보고 튈까요? 그러지는 못하겠죠. V자 반등은 분명히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전반적으로 지금은 1월달에 규제 완화, 레깅 효과라든지 추가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신규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 때문에 주택 지표 개선세가 예상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우리가 뭐 굉장히 좋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바닥론은 아직까지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상반기까지는 업황 바닥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일부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빠른 회복을 좀 어렵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원유가 좀 올라가든 유가가 올라가면 해외 쪽에 관련된 수주 발주 관련된 부분에서 뭐 현대건설이나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종목들은 해외 발주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고 국내 지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어서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선별적으로 보시되 전반적인 건설업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바닥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아직은 좀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부장님, 요거만 짧게 추가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시멘트 파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요. 요게 건설 현장을 멈추면서 업황에도 브레이크, 무언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될까요? 그렇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공급을 안 해주면 누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격도 튀겠죠. 시멘트 관련해서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멘트 업종들이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에요. 네. 아직은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또 지금 건설 현장에 가보면은 작년에 원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제 시공비가 많이 올랐다고 보는데 최근에는 원자재들이 거의 빠졌습니다. 근데 가격이 별로 안 내려요. 시공비가 안 내린다.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올라서 그게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공비가 상당히 아직까지 높은 가격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말이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시공비가 많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분양가가 높은 가격에 분양이 돼야만 됩니다. 근데 미분양이 많고 분양을 굉장히 청정부지로 분양가를 정부가 허락해 줄까? 이런 부분은 약간 퀘스천이 남는 거죠. 네. 그리고 그만큼 뭐 돈이 많이 넘쳐서 경기가 좋아서 막 이렇게 뭐 땡겨가지고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택을 산다 이런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국내 주택 시장은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나마 그 사이에서 다소 조금은 완화되면서 바깥쪽에 유가가 좋아지고 해외 쪽에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연간 목표를 좀 달성하고 있는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삼성건설 내에 추가적인 투자 관련된 시설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그룹의 안정적인 발주를 받고 있다는 점도 부각이 되면서 주가들이 최근에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커버 쭉 해봤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어요. 저희 오늘 여기서 랭킹5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차용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끌어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